이렇게 단상 앞에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 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희망제작소 부소장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소개되는 것도 굉장히 명구스럽고요. 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늦둥이 딸을 키우는 애엄마입니다. 이 자리에 애 키우는 여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심정이 그렇듯이 제가 요즘 좀 병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히 얘기만 하려고 하면 목이 메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고요. 특히 이제 노란색만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혼자 침대에 누웠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목이 메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저랑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단무지과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고요. 뭐 교수 생활도 잠깐 짧게 하긴 했는데요. 김호기 교수님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구조적인 원인부터 근본적인 해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걸 보니까 역시 저는 교수를 그만두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제 친구들은 저희 오연호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단무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뭔지 아시죠? 단순, 무식 뭐 이렇게 있죠. 제가 대학 때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한참 제 동료들은 사회과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일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저는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 고민은 전두환이 나쁘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건 뭐 공부한다고 더 알고 공부 안 한다고 모를까? 제 고민은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이었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돌멩이를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는 한 198가지쯤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던지기를 굉장히 못한다라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던져본 게 12m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굳이 나가서 돌멩이를 던져야 하는 이유는 198가지에 비해서 너무 작았어요. 한 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괴로워서. 근데 제가 요즘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세월호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병적인 우울증을 안겨주면서 다시 어떤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제 고민이. 여러분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선장 때문입니까? 유병헌이 잡아 넣으면 해결됩니까? 심지어 박근혜가 물러나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막막하신 거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해답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뭘 가르쳐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고민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애엄마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노란색만 보면 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청와대 가는 바리케이트 앞에 유족들이 영정 들고 농성하던 날 회의하다 말고 그냥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나갔었어요. 근데 참 아무 말도 안 하는 농성장이더군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아무 구호도 아무 노래도 안 하는 그 침묵이 그 어떤 구호나 투쟁가 보다 더 강렬하고 더 무겁고 엄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반응이 이건 뭐 그 특별히 무슨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 아니고요. 제가 만든 개똥 철학입니다. 반응이 7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당혹과 충격. 뭐라는 거야? 진짜야? 설마? 그럴 리가. 아까까지 있었는데 뒤집어졌다고? 못 구했다고? 그러다가 너희가 인간이냐?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나 죽어 나오는 시신으로 나오는 그 제잘거리던 어린 것들 보면서 울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게 나라야? 내 이민 가버릴 거야.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얘들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리고 절망하죠. 점점점.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7가지 답니까? 마지막 7번째인가요? 만약에 이 7번째가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세월호가 난 지 며칠 후에 제가 그 이전부터 약속돼 있었던 어떤 일을, 그러니까 선의의 일을 하기로 한 제 나이 또래 동료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날지 모르고 이제 약속을 잡았던 건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뭔가 뜻을 모아서 하기로 했던 일을 그날 접었습니다. 접었다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소위 이제 제가 뭐 386 내지는 486 세대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뭘 나서서 뭘 하냐, 무슨 면목으로 하냐,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고는 그냥 술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7단계에서 머문 거죠. 전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절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 혹시 30세 이하 20대, 10대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한 분, 두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셋, 넷, 다섯. 이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절망하셔도 돼요.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절망하실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코가 침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승객이 아니고 승무원이 돼버렸거든요. 조종실에 있는 분도 있고, 복도에서 승객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밥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엔진실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뭐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침몰을 시작했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3등 객실,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미 수장이 되기 시작해서 3등 객실의 80% 혹은 90%가, 그리고 이제는 물이 그 위에 중산층까지 올라와서 2등 객실의 50% 이상이 이미 침수했고,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실종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1등 객실, 조종실, 여기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그 신호 체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파티 중이거나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구명정이 완비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승무원이라서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봤던 승무원, 그 탈출한 승무원 선장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잘못된 건 아는데 결국은 내가 나가서 돌을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뭘 할 건지, 내가 지금 나가서 이 토론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과 무슨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는 무슨 일을 어떻게 새로 벌여볼 건지에 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뭐부터 시작하지? 저희 희망제작소에 재난안전연구소라고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재은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국가위기라고 하는 게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영토 주권, 국가 핵심 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 국가위기입니다. 국민의 어떤 안전보장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자연재난 혹은 인적재난 이렇게 구분된 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예를 들어 지금 오마이뉴스 주변이 물에 잠겼다? 그게 자연재난일까 인적재난일까 따지는 게 우습죠? 그런데 행정체계는 지금까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야 라고 했겠죠. 복합재난이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우리가 바다 위에 혼자 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복합재난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위기도 결국은 국가위기, 국민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가 소외계층이나 어떤 계급격차가 심해지면서 생기는 사회병리 현상, 그다음에 생활경제, 물가의 문제, 치안의 문제, 식품, 생태환경 위기, 원전 문제, 방사능 유출 이거 다 국민의 위기입니다. 영토와 주권의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와서 국가 핵심 기반, 카드 대란이니 무슨 사적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것도 관리부서 따로 있습니다. 결국 위기 관리라고 하는 건 부서별로 다 찢어져서 제대로 관리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통합돼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그만큼 주체로 나서서 이 문제 하나하나 터졌을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결국 위기 관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과정이다. 배운 겁니다.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분한테 배운 게 또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보와 위기 관리 전략은 기밀 사항이다. 우린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어요. 왜죠? 국가안전기획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항상 그 다음은 그러니까 너희는 몰라도 돼. 이건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거였죠. 시민이 끼면 재난관리가 제대로 안 돼. 좀 조용히 해봐. 위기 시에는 제발 말 좀 들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중앙에서 하는 말, 지방에서 듣고 그냥 오더 때리면 바로바로 움직여. 재난안전 매뉴얼을 충실히 만들지 못해서 그래. 이거 공무원 똑똑한 고시 통과한 사람들 왕창 불러다가 교수들 불러다 매뉴얼 만들면 돼.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하고 싶었는데 예산 부족하고 조직 부족하고 인력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면 예산 늘려, 조직 늘려, 인력 늘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기밀사항이 아니고요. 위기관리의 가치와 철학이 없었던 거고 결국 위기관리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은폐돼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재난안전 매뉴얼 이거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아무리 두꺼운 재난안전 매뉴얼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만든답니다. 일주일이면 만드는데 그걸 과연 누가 전화번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얼마나 읽고 그걸 위기시에 하겠습니까?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우리 훈련과 연습 안 했습니까? 여러분 민방위 훈련 그 빛 좋은 개살구 민방위 훈련은 지금까지 왜 했나요? 맨날 적의 공습경보 적의 뭐죠? 적기가 출현했다. 그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화생방 경보?
왜 진작 우리는 이런 거 말고 더 빈발하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민방위 훈련 바꾸자라고 얘기 못했을까요? 지방정부 혹은 그 지역 단위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하고 출동하고 어떤 물자, 어떤 자원, 어떤 인력이 어느 곳에 얼마나 빨리 급파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게 그 지역 자치단체거나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72시간이 중요하다. 이거 어디서 주장한 건지 아십니까? 헤리티지 재단에서 낸 헤리티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걸 잘 하라고 세금을 모아서 대표자들을 뽑는 거죠. 뭐가 부족해요? 남는 돈은 어디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대강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무슨 둥둥섬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성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김호기 교수님이 국가와 개인의 어떤 새로운 이중적 혁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기관리의 철학이 부재한데 생명 존중, 안전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부패가 먼저 시스템을 갖췄다. 이게 재난안전 전문가 이재은 교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문제는 부패의 먹이사슬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거기서 정말 나는 독립되어 있는가? 저 성수동 아줌마 고백하건대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 먹이사슬의 어느 가장 말단의 한 고리에서 방관자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에 시민이 없다라고 하는데 위기관리에 실패할 경우 우리 구명정 없는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나서서 감시자가 되고 새로운 제도 개선의 창안자가 되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나부터 시작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월드컵 시즌 되면 다 잊어버릴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냥 하면 되죠. 우리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거 금연 결심이나 다이어트 결심처럼 잘 안 지켜져요. 저는 3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는요. 실천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거여야 합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에 나갈 만큼 미인이 되겠어? 이런 건 안 지켜지고요. 나는 한 달 안에 최소한 1kg만 빼겠어. 이런 건 지켜질 수도 있겠죠. 그죠? 구체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안 하던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너무 한심해.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여전히 낄낄거리고 쇼핑만 다녀.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부터 시작합시다. 3번째는 나부터 시작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듭시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들면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 몇 가지 예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에서 검토 중이거나 기획 중인 혹은 계획 중인 그런 시민 실천 아이디어들인데요. 그냥 여러분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각자 자기 단위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실천 리스트를 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테이블은 뭐냐면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6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노란 테이블보를 나눠드릴 거고요. 토론 툴킷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사회 보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토론 전에 같이 읽어야 될 너무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한 4~5매짜리 정도의 토론 자료, 재난관리, 시민 안전에 관한 그런 주제로 저희가 토론 툴kit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동네 이웃들과 해도 되고 직장 동료들과 해도 되고 뭐 동창들 만나서 해도 되고요. 단위는 어떤 단위든 좋습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테이블보, 토론 자료, 동영상 뭐 다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분들이 펼쳐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맨 마지막 토론의 모든 결과는 나는 최소한 이것부터 하겠다라는 시민의 약속과 이거라도 해주시오라는 시민의 요구. 우리 동네 무슨 저 다리 교각이 금이 같은데 그거부터 안전점검 해주시오. 아주 구체적인 실천 약속과 아주 구체적인 시민의 요구를 적어내는 걸로, 그래서 그 적어내는 걸 하나의 페북을 만들어서 계속 모아 나갈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역이 다르거나 뭐 혹은 좀 서로 비슷한 지역인 경우에 다시 그룹들을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프로젝트고요. 시민안전지도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구제역 사태 때 그 매몰지 지도를 시민들이 직접 같이 만든 적이 있죠. 우샤히디 방식, 그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고 뭐 붕괴 위험 시설이든 대기 여기 막 그 무슨 이상한 시커먼 가스 배출하더라, 뭐 혹은 수질 오염 여기가 뭔가 폐수를 배출하는 것 같다, 혹은 치안 위험 여기는 아주 으슥하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지도상에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술하고 그걸 시간대별로 또 고쳐지면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기 시 도움을 청할 수 있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소들을 표기해 나가는 시민안전지도 만들기 운동. 그다음에 노란지갑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민단체 후원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결심이 하여간 몇 년이 가도 안 지켜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이 원래 그래요. 다반사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고 이제 삼겹살 막 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NGO든 어떤 자선단체의 후원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란 지갑 배급 배포 운동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 노란 지갑 안에요, 자기 약속 이럴 때 10,000원씩 꼽는다라는 약속과 그 계좌번호, 제가 원하는 단체 계좌번호 적고요. 나는 최소한 좀 찜찜한 소비를 할 때, 솔직히 요즘 화장품 비싸잖아요. 크림 하나만 사도 막 7만 원, 8만 원 하는데 솔직히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내가 이런 고가의 뷰티 용품을 살 때는 최소한 10,000원은 내가 노란 지갑에 넣어놓겠다. 그래서 이게 뭐 2만 원이 되건 3만 원이 되건 생각날 때 현금 지급기 앞에 가면 계좌 송금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자. 재난안전 아카데미를 시민들이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열어보자.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시니어 사회공헌센터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인생을 새로 설계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그 위대한 향토예비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시니어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다니거나 거기서 어떤 안전 그 관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숙지를 해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들을 양성하자. 뭐 기타 등등. 아이디어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20가지씩 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행 가능한,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함께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저랑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 갈 거야. 이민 가고 싶어. 이런 얘기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이민 갈 수 없어요, 우리. 승무원은 옮겨 탈 배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이민 가지 않겠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십니까?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실천 리스트를 정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 좀 주시고요. 저도 뭐 어떤 일을 어떻게 더 하면 좋을지 많이 조언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